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좀 반가운 소식이 있네요. 그건 바로 천무에 관한 소식인데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천무 다련장에는 여러 가지 로켓이 통합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천무에 통합된 로켓은 전부 우리나라의 한화에서 개발한 로켓이나 미사일로 우리 천무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PULS에 비해서는 통합된 로켓의 종류가 너무 작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기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이번에 천무에 우리나라가 개발하지 않은 해외의 다른 나라의 유도무기가 최초로 통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 혹시 제가 KDDX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수도 없이 이야기했죠. 아마 100번은 되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라고 해서 주구장창 KDDX 이야기만 하고 싶겠습니까? 결론은 KDDX는 공군의 KF-21만큼이나 우리 해군에게는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건데요. 정말 어이없지만 불과 며칠 전에도 KDDX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또 해야 합니다. 정말 저도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과거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도 전부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저번에 마지막으로 KDDX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방사청에서 국회 설명회를 했고 방사청은 KDDX를 HD 현대와 수의계약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국회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방사청의 생각과 다르게 국회 국방위 의원들이 공동개발을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도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 1번함과 2번함을 공동건조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 어제까지도 공동개발과 그리고 1번함과 2번함의 공동건조가 사실상 확정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바뀌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아주 날마다 바뀝니다. 이번에는 방사청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결론은 공동개발 공동건조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공동개발 공동건조를 하려면 아예 법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공동개발 공동건조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1번함과 2번함 공동건조도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법률상으로는 2번함의 발주는 CDR, 그러니까 상세 설계 검토, 그리고 DDR, 그러니까 잠정 영상 결정이 끝난 다음에야 발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초도함의 상세 설계가 끝나야지 2번함을 발주할 수 있기 때문에 1번함과 2번함을 공동건조한다는 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제가 저번에 공동건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2번함을 공동건조하게 되면 1번함에서 발견된 결함을 수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2번함 공동건조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당연히 그래서 그걸 금지하는 규정이 이미 우리 법률에는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회 국방위 의원들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한 공동개발 공동건조는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건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방사청에서 법률상 가능한 절충안을 내놨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상세 설계는 현대가 하고 그 대신 한화는 상세 설계 검토 단계에서 설계를 공유하게 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까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분명 한화는 상세 설계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상세 설계에 의해서 개발된 함선의 설계는 상세 설계가 끝나기도 전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한화는 이것을 바탕으로 바로 2번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화는 현대에게 별도의 KDDX에 대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과거 장보고3 블록2의 3번함 건조 사업 때 원래 3번함은 현대가 건조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한화에서 현대에게 장보고3 블록2의 기술을 이전해주는 기술료로 무려 2천억이나 요구했고 그것 때문에 현대는 장보고3 블록2 3번함의 건조를 포기해버렸는데요. 그로 인해서 현대는 장보고3 블록2의 건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KDDX의 상세 설계를 현대가 하고 그리고 현대가 1번함을 건조한 다음에 한화가 2번함을 건조할 때 현대도 설계 기술료를 요구할 것이고 장보고3 블록2 때의 일도 있어서 아마 현대는 한화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술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럴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해주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화가 상세 설계를 포기하는 대신에 방사청은 KDDX의 상세 설계를 한화에게 공짜로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국회 국방위와 국방부 장관의 공동개발 공동건조가 법률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방사청이 내놓은 중재안입니다.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방사청은 한화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요. 한화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과연 한화가 이걸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걸 거부하고 끝까지 경쟁 입찰로 가려고 할 건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솔직히 경쟁 입찰로 가도 어차피 현대가 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한화가 방사청의 중재안을 거부하면 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은 9월달 안에 결정이 안 될 것이고 9월달 안에 사업 방식이 결정되지 않으면 KDDX 사업은 올해 안에 추진되는 건 불가능해지고 그럼 내년으로 사업은 밀리는 것인데요. 문제는 올해 11월이면 현대의 벌점이 끝나게 됩니다. 그럼 내년에는 현대가 벌점이 없는 상태에서 한화와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럼 10중 8구는 현대가 사업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화가 어떤 결정을 할 건지만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화가 어떤 결정을 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튼 KDDX 사업은 며칠만 해도 사업 방식이 몇 번이나 바뀌는 등 정말 대혼란 상태인데요. 이번에는 한화가 방사청의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올해 안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드론으로 요격하는 요격드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선 이번에 9월 3일경에 아주 재미있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의 수리온 헬기에서 FPV 방식의 자폭 드론을 발사해서 적 드론을 격추하는 시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수리온에서 1인칭 드론인 FPV 드론에 실탄을 탑재하고 사출 형식으로 발사를 해서 적 드론을 모사한 드론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사청에서 이번에 2025-2 신속시범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는데요. 이번에 신속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적 드론을 잡는 요격 드론을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신속시범 사업이라는 건 이미 민간에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개발을 해서 군이 필요한 장비를 빨리 개발해서 배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미 민간에 있는 장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요격 드론을 개발하는 데 2년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요격 드론은 2028년이면 실전 배치할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군단급 부대나 아니면 전방부대에 배치되어서 북한이 드론을 남하시키면 자폭 드론으로 추적해서 격추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공중에서 헬기에 의해서 투하되는 자폭 드론의 개발과 그리고 지상에서 발사해서 적 드론을 추적해서 격추하는 요격 드론 두 가지를 전부 다 개발한다는 것이고요. 헬기 방식은 헬기로 적 드론을 추적하고 적 드론 근처에 가서 요격 드론을 사출하고 요격 드론으로 적 드론을 격추하는 방식이고요. 지상 방식은 군단이나 전방부대가 방어하는 방어지역 안으로 적 드론이 들어오면 요격 드론을 발사해서 추적 요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미 존재하는 민간용 드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불과 1년에서 2년이면 개발이 된다고 하고요. 솔직히 오히려 왜 이제야 개발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드는 장비들입니다. 그나마 지금이라도 빨리 개발을 한다니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에서 방사청과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존에도 우리의 각종 EOD나 특수전부대에서 폭발물 제거 로봇을 운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운용하던 폭발물 제거 로봇은 대부분이 외국에서 소량을 도입한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화가 방사청과 계약한 폭발물 제거 로봇은 무려 2,700억 원에 달하는 상당히 많은 양의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특수부대에만 소량 배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EOD 부대 전체에 폭발물 제거 로봇을 배치한다고 하고요. 솔직히 한화의 말에 따르면 이 로봇은 이미 2023년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왜 이제야 대량 양산에 들어간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 군의 모든 EOD 부대에 국산 폭발물 제거 로봇이 대량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천무 이야기로 넘어가서 저는 얼마 전에 프랑스가 우리나라에 천무를 구매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프랑스가 도입하는 천무의 수량은 비록 아주 작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만일 프랑스가 우리 천무를 도입하면 프랑스가 개발하던 로켓을 우리 천무에 통합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척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럼 우리가 프랑스에 로켓을 팔아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FA-50 전투기에 우리는 미국의 암남 미사일이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미국의 암남 미사일을 팔아주게 되는 것인가요? 천무에 프랑스의 미사일이 통합되는 건 마치 FA-50에 미국의 암남 미사일이 통합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의 다련장은 다양한 탄약을 발사하는 일종의 다목적 발사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투기에 다양한 무장을 탑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비록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전투기에 외국산 무장이라고 해도 다양한 무장이 통합되어야 우리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이 더 높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천무에도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야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 많은 종류의 모든 무장을 우리나라 정부와 그리고 천무를 개발한 한화에서 전부 개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천무에 다양한 탄약을 탑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탄약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도 없고 개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나라에 많은 종류의 탄약을 천무에 결합하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의 탄약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하이마스 시스템의 탄약을 천무에서도 발사할 수 있게 통합하는 게 천무에게는 그 어느 문제보다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당연히 하이마스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천무에 하이마스의 탄약을 통합하는 걸 쉽게 허락해 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PULS를 도입한 독일도 PULS의 하이마스의 탄약을 통합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미국 정부에게 PULS의 하이마스의 탄약을 통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고, 그리고 폴란드에서도 그걸 환영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폴란드가 PULS의 하이마스의 탄약을 통합하는 걸 환영하는 건 만일 PULS의 하이마스의 탄약을 통합할 수 있으면 당연히 천무에도 하이마스의 탄약을 통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특히 이 문제는 하이마스와 하이마스에 들어가는 탄약을 개발한 로키드 마틴이 강력히 거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과거 몇 달 전에 로키드 마틴이 독일 정부에서 자신들이 독일의 라인메탈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GMARS를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PULS를 선택하자 로키드 마틴 사장이 직접 하이마스의 탄약을 PULS에 절대로 통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이마스에 통합된 모든 탄약을 로키드 마틴이 개발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상당히 활약한 GLSDB 같은 경우 이 무장은 로키드 마틴이 아니라 스웨덴의 사브사와 미국의 보잉사가 합작을 해서 만든 로켓인데요. 정확히 GLSDB 같은 경우를 보면 하이마스에서 운용하는 무유도 로켓에 원래 항공폭탄으로 개발한 SDB를 결합한 로켓인데요. SDB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250파운드급 전투기용 소형 유도포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SDB를 미국의 보잉이 개발을 했고 그 SDB를 바탕으로 GLSDB를 개발한 게 스웨덴 사브사입니다. GLSDB는 미국에서 기존에 쓰고 있던 GMLRS에 비해서 훨씬 관통력과 그리고 파괴력이 큰 250파운드 유도폭탄을 탄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GMLRS에 비해서 위력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150km나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보내졌을 때는 상당한 활약을 했지만 그 후로 러시아가 GPS 교란을 하면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물론 그것 때문에 지금은 SDB2를 기반으로 하는 GLSDB2도 개발 중입니다. SDB2 자체가 기존의 SDB처럼 유도 시스템으로 GPS만 쓰는 게 아니라 연령상과 그리고 반능동 레이저까지 쓰고 있어서 러시아가 아무리 GPS를 교란해도 정밀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GLSDB는 많은 나라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기인데요. 이번에 우리 한화가 스웨덴의 사브와 천무의 GLSDB를 통합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천무의 GLSDB가 통합된다고 하고요. 이번 통합은 우리 천무에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탄약을 통합하는 첫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명 GLSDB의 천무 통합은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천무가 더 많이 수출될 가능성은 대폭 높아졌습니다. 물론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선 GLSDB는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러시아의 GPS 제밍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SDB2를 기반으로 하는 GLSDB2가 개발 중인데 SDB2 자체가 미국의 보잉이 개발한 게 아니라 레이시온에서 개발을 한 거라 이번에 GLSDB2도 통합될지 자체를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구식이 된 무장을 통합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확실한 건 지금까지 지극히 종류가 한정적이었던 국산 무장만을 통합하던 천무에 처음으로 우리가 개발한 국산 무장이 아닌 외국산 무장이 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한화는 레이시온과도 협상을 해서 GLSDB2도 천무에 통합을 하리라 보고요. 분명한 건 우리가 천무를 위해서 개발할 수 있는 로켓의 종류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천무에 최대한 다양한 탄약을 탑재하려면 우리가 개발한 탄약 말고도 다른 나라에서 개발한 다양한 탄약도 통합을 해야 하고 이번 사브와의 GLSDB 통합 합의는 그래서 의미가 큰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특히 제가 지금까지 KDDX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천무의 GLSDB 말고도 다양한 외국 탄약이 탑재되어서 우리 천무의 경쟁력이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특히 역시 가장 문제는 바로 로키드 마틴일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하이마스를 위해서 개발한 다양한 탄약을 우리 천무에 통합을 할 수 있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로키드 마틴의 탄약도
천무에 통합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